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민 작가가 지은 책벌레와 메모광이라는 책에서 말 잔등 위의 메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읽겠습니다. 열하일기 도강록에 여남이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곧 있을 짐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장에 든 물품 목록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우리가 그 전에 열하일기를 좀 봤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또 작가가 썼어요. 그는 당시 말 한 장 위에 양쪽으로 늘어지는 쌍주머니를 걸쳐 왼쪽에는 벼루를 넣고 오른쪽에는 거울과 붓 2자루, 먹 1개, 작은 크기의 공책 4권, 그리고 노정을 적은 이정록 한 축을 넣었다. 물론 여벌의 의복이나 다른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짐보따리에 따로 간수해 두었다. 지필 무견을 챙긴 것은 당연하고 이정록 또한 먼 길에서 날마다의 일정을 예상하고 확인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었다. 우리들이 마치 메모지를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울은 조금 뜻밖이다. 거울을 왜 넣었을까? 그는 뜻밖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을까? 한 달 넘게 일찍 일어나 새벽 밥을 먹고 종일 말을 타고 가다가 6월 땡볕을 피해 그늘에서 잠깐 쉬면 그제야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점심을 해먹는다. 운이 나빠 장맛비에 발이 묶이면 속수무책으로 며칠씩 일정이 늦어졌다. 우리가 그 전에 열하일기 봤을 때 비에 갇혀서 못 가는 동안의 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노숙도 자주 했다. 화급한 여정으로 인해 예정된 숙소를 그냥 지나치기까지 했다. 병자가 속출하고 연신 낙오자가 발생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말도 강행군에 피를 토하며 한두 마리씩 쓰러졌다. 이 열하일기는 6개월여 걸친 그러한 여행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별별 일이 다 벌어졌죠. 아무리 휴대용 벼루라고는 해도 조금 무거울 테니 반대쪽과 무게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도 아닐 테고 오른쪽 주머니에 든 거울의 정체가 궁금하기는 했다. 그러니까 이쪽에 벼루가 있으니까 그 무게 때문에 한쪽에다가 거울을 넣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죠. 상투를 튼 머리가 그 염천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범벅이 되면 얼마나 지독한 악취를 풍겼을까. 그 생각을 하면 코를 막고 싶어진다. 여러분 옛날에는 머리를 다 남자나 여자나 길렀으니까요. 자주 감지 않았을 때의 그 얘기를 이렇게 썼군요. 지금처럼 숙소마다 목욕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비누나 샴푸도 없다. 그나마 한 번씩 몸을 씻고 머리라도 감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몰골이었겠다 싶다. 세면 후 날마다 어김없이 해야 할 일은 머리 빗기다. 머리를 빗어 상투를 쪼고 이마에 건을 얹어야 비로소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암만 바빠도 이 일은 거를 수가 없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거울이다. 건이 삐딱하게 얹히면 그것만으로 우스운 꼴인데다가 매일 자라는 수염을 정리할 필요도 있으니 거울은 각별히 외모에 관심이 없대도 행장 속에 빠질 수 없는 물품이었다. 그래도 가장 연함답다는 느낌을 주는 물건은 빈 공책 4권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도 일기장을 꼭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백이 있는 그런 공책을 들고 다녀야지 다 써버린 일기장은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빈 공책 4권이나 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행장 속에 훨씬 더 많은 공책을 챙겨왔을 것이다. 4권의 공책은 각각 소용이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는 그날그날의 노정에 대한 메모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어디를 가나 그 지명을 했을 테고 그때그때 듣고 본 것들의 비망록도 하나쯤 따로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일기장은 또 따로 써야 덜 헷갈린다. 갈래 없이 이것저것 섞으면 주객이 엉켜서
맥락을 놓치기 쉽다. 그러니까 일기장으로도 또 한 권.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나머지 한 권은 예비용이거나 갑작스러운 필담에 대비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저도 방송을 듣다가 뭐 좀 메모할 거리가 있으면 얼른 적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그 필담을 적는 것이죠. 이런 공책은 언제 썼을까? 말 한 장에 걸친 주머니에 넣어두었으니 하루 일정을 마치고 여관방에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 가는 도중에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메모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메모장을 들고 다니죠. 자, 나무 그늘에 잠깐 앉아 쉴 때거나 술집에 불쑥 들러 독한 고량주를 막걸리 마시듯 큰 사발에 따라 원샷으로 처리해 존팽이 중국인들을 대경 실색하게 할 때도 공책과 필묵은 자리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을 것 같다. 길 가다 들린 집의 기둥에 적힌 글씨나 건물의 여러 현판에 적힌 글, 스쳐 만난 사람의 이름 같은 것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바로 적지 않고는 결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말에서 내려 관광을 하다가 잠깐씩 먹을 가라 눈앞의 광경을 공책 위에 포획했다. 열하일기를 읽다 보면 말 잔등 위에서 까딱까딱 흔들리며 가다가 갑자기 말을 세우고 휴대용 벼루를 꺼내 먹을 급히 가라 왜 무릎을 세우고 앉아 메모하는 연합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열하일기의 핍진성과 현장감은 이러한 수많은 즉석 메모 덕분에 가능했다. 여러분, 즉석 메모 이 부분이 우리가 참 굉장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열하를 향해 갈 때 이야기다. 열하를 향해 갈 때 이야기다. 한밤중 고북구 장성의 관문을 지나가게 되었다. 지대는 높고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며칠째 밤길을 도와 강행군 중이었다. 예전 살벌했던 전쟁터를 지나는 감회가 남달랐던 듯하다. 그는 음산한 풍경으로 머리칼이 쭈뼛 서는 섬찟함 속에서 돌연 기흥이 발발하게 솟구침을 느꼈다. 그 호쾌한 기분을 장성 벽돌 위에 글씨로 남기려 했는데 그 암흑 속 어디서 먹갈 물을 구하겠는가. 이때 낮에 마시다 남겨둔 술병이 안장에 매달린 채 달랑달랑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대뜸 그 술을 벼루에 따라 먹을 갈고는 여러분 술로 물을 한 거예요. 먹물을. 먹을 갈고는 고복구 장성 벽돌을 어둠 속에서 더듬어 그 위에다 글씨를 썼다. 옥전현에서는 남의 가게에 들렸다가 벽에 걸린 족자에 적힌 기이한 문장을 보고는 동행했던 정진사와 함께 절반씩 나눠 통째로 베껴오기도 했다. 이때 베껴온 글을 앞뒤 손보아 정리한 작품이 저 유명한 호질이다. 여러분, 호질. 평소 연함의 메모 습관이 아니었다면 이 작품은 지금 우리 앞에 없었을 것이다. 보이면 적고 떠오르면 쓰고 읽기 전에 옮겼다. 쓸만한 정보다 싶으면 남의 집에서 책을 잠깐 빌려 보다가도 급히 옮겨 적었다. 연함의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와 역관들과 환영의 술자리를 가졌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아까부터 연함의 오른쪽에 놓인 불룩한 보퉁이를 자꾸 힐끔거렸다. 그 속에 뭔가 굉장한 것이 들었으리라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연함이 보따리를 풀어 보여주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붓과 벼루, 어지럽게 갈겨 쓴 각종 메모, 그리고 필담, 초고 뭉텅이, 그리고 일기장 뿐이었다. 그제야 속았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말했다. 어쩐지 갈 때는 보따리가 없었는데 돌아올 때 너무 커졌다 싶더니 쩝쩝. 연함은 종이가 넉넉지 않아서 글씨는 가능한 한 작게, 가장 작게 썼다. 연함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승두 문자라는 것이다. 승두는 파리 대가리다. 승두. 가뜩이나 작은 공책이니 최대한 글씨 크기를 줄여야 종이도 아끼고 정보도 많이 채워 적을 수가 있었다. 크게 쓰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돌아올 때 짐의 부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공책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손바닥에 펼쳐놓고 적을 수 있는 크기. 도보로 이동할 때는 소매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였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첩 같은 그런 크기였겠죠. 앞에 그래서 연암이 말한 나비 날개만한 종이가 그것이다. 연암은 이 작은 공책을 출발 전에 적어도 100권 넘게 만들어 행장 속에 넣었지 싶다. 연암은 여행 일정 내내 이 안에 빼곡히 담길 기록에 대한 기대로 무척 설레었을 것 같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참 반성을 주는 이 뭐 2장 반 정도의 글인데요. 연암 박지원은 세상에 그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짐을 줄이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그 공책에다가 글씨도 작게 이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종이가 부족합니까? 가방이 지금 뭐 담을 그릇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여건 속에서 메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참 미안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고 글씨 쓰고 일기 쓰고 이것들을 또 정리하고 그래서 후대에게 남겨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난 자로서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결국은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문화의 창달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먼저 배운 것들을 또 그래서 깨달은 그 지혜로운 것들을 후대로 내려보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기를 쓰시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